비타민 C는 일단 무조건 세포 안에서 만들어지는 산화물들이 바로 사고를 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죠. 그러니까 비타민 C는 유방암뿐이 아니고 모든 암에 다 해당이 된다고 봐야죠. 우리가 비타민 C의 가장 큰 역할은 우리 세포 안에서 막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가 만들어지고 하게 되면 산화물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1단계 해독에 관여하는 게 비타민 C예요. 그래서 비타민 C는 일단 우리가 산화물이 막 만들어지면 이게 날카로운 창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아무데나 가서 막 찔러요. 그래서 뭐 세포막도 찔러서 손상을 주고, 그 다음에 핵에 있는 DNA도 손상을 주고, 그 다음에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인지 라이보소om인지 이런 세포 안에 있는 장기들이 있거든요. 여기에도 손상을 다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타민 C는 손상을 주는 창과 같은, 여러분, 그 다음에 뭐 칼하고 날카로운 칼 이런 것에 해당되는 것을 일단 꺾어놔요. 그래서 찌르더라도 이렇게 둔탁하게 만들어서 상처를 많이 못 주도록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일단 비타민 C예요. 응급처치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2단계 해독으로서 우리가 글루타치온이라든지 뭐 설포라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와가지고 이것을 제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C는 일단 무조건 세포 안에서 만들어지는 산화물들이 바로 사고를 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죠. 그리고 또 이제 비타민 C는 우리가 콜라겐을 만드는 성분의 일부거든요. 우리가 암이 이렇게 세포가 떨어져 나가서 전이 되는 것을 막아줄 수 있도록 우리 암 조직에 콜라겐 막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암에 도움이 되고, 또 하나 유전자를 조절하는 역할도 합니다. 우리 몸에서 암이 발생을 할 때 암세포, 노화된 세포나 손상된 세포를 세포 자살을 시키는 그런 우리 자살 기능이 있거든요. 여기에 가장 관여하는 중요한 유전자가 P53이라는 유전자가 있어요. 이 유전자를 변이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80% 암에서 변이가 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조절할 수 있는데 비타민 C가 약간의 역할을 한다고 이렇게 많은 자료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C는 그런 면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그 비타민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비타민 C가 많이 들어있어서 동물에는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식물에 있는 거죠. 우리 비타민 C들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주변에서 잘 알고 있는 귤이라든지 레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저는 우리 환자분들한테 비타민 C를, 비타민 나무를 많이 권해요. 비타민 나무 열매가, 비타민 나무라는 것 자체가 비타민 C라는 뜻입니다. 비타민 C가 워낙 많아서 이름도 비타민 나무라 하거든요. 이 비타민 나무는 우리가 가루로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국내에서 일부 재배를 하는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개 이제 7, 8월 달에 이거를 이제 생산을 하거든요. 그럴 때는 바로 따가지고 우리가 이제 공급을 받아서 하기도 하지만은, 이게 이제 겨울이나 이럴 때는 냉동을 시킵니다. 그래서 냉동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 환자들한테 주기도 하고, 그래서 비타민 나무는 그 자체가 비타민 C 덩어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라든지, 우리가 야채 종류에는, 녹황색 야채에는 대부분 비타민 C를 다 많이 가지고 있고, 또 과일에도 비타민 C가 이제 많이 들어있죠. 그래서 우리 일단 채소나 과일류에는 대부분의 비타민 C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많이 섭취하다 보면은 충분히 비타민 C를 얻을 수가 있고, 그리고 또 비타민 C는 여러분들이 혈액 검사를 하면은 내가 어느 정도의 비타민 C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비타민 C를 우리 암 환자한테 많이 쓰는 것은 고용량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왜 제가 한번 혈액을 체크해 보라고 하냐면요, 의외로 체크하는데 혈액 수치가, 비타민 C 혈액 수치가 낮은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높아도 지금 우리 암을 치료하는데 도움이 될똥말똥한데 수치가 낮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낮은 사람들은 내 몸에서 한마디로 항산화 작용이 잘 안 일어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 정도는 검사를 해서 만약에 낮게 나온 분들은 정말 적극적으로 좀 하셔야 됩니다. 환자분들한테 특히 이제 재발 전이가 됐거나 삼중음성 유방암이거나, 그 다음에 이제 암이 조금 어려운 암들, 이런 부분들에, 어려운 암이라는 것은 좀 암도 성질이 좀 고약한 암들이 있거든요. 특히 이제 줄기세포 쪽으로 잘 가는 암들, 이런 경우에 저는 이제 항상 신생혈관 억제제, 억제하는 부분을
사용을 하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런 신생혈관 VEGFR이라는 거거든. 이것을 억제하는 파이토케미칼들이 많은 음식이 바로 양파에 있는 이제 케르세친, 그 다음에 이제 포도 씨에 들어있는 레스베라트로, 그 다음에 사과에 들어있는 피세틴, 이런 부분들이 그거를 억제하는 힘이 있거든요. 그 상피세포 성장 인자를 억제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강조를 이제 많이 하죠. 우리 암은 사실 신생혈관을 만들지 못하게 하는 게, 암에 크려면은 혈관이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이 혈관을 통해서 영향을 받고 해야만이 암이 클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가장 좋은 방법이 이거 차단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암이 커가는 데 있어서 혈관을 만들지 못하게 하는 거,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가 케르세친, 그 다음에 피세친, 그 다음에 레스베라트로, 이게 가장 강력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들어있는 음식.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양파, 우리가 사과, 이제 포도 씨에 들어있거든요. 포도는 아닙니다. 포도 씨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포도 씨를 우리가 잘 먹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기능식품을 가지고서 하는 게 좋고, 그리고 양파를 먹는다 하더라도 양파는 케르세틴이 어디가 많이 들어있냐면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껍질. 우리 보통은 양파 껍질을 벗겨서 버려버리는 거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 껍질이 지저분하게 보이지만 그게 항암 작용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리고 사과 같은 경우는 껍질. 그래서 사과 같은 경우는, 과즙은 또 포도당, 과당은 우리 몸에 들어가면 포도당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과즙을 많이 먹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껍질을 먹고, 과즙은 다른 사람한테 주는 것 하나의 방법이죠. 그래서 저는 신생혈관을 억제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를 강조하고, 이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재발 전이 환자들한테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착즙을 하는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만들 때 껍질을 벗기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도움이 될 수는 있는데, 되게 이거 하면은 이 껍질 같은 거 벗겨버리고 하는 경우에는 큰 의미가 별로 없죠. 그리고 특히 이제 이 중에서 보면은 사과가 상당히 문제가 돼요. 이 중에서 사과는 과즙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가능한 한 과즙이 있는 부분들을 빼고, 그걸 빼고 약간의 사과가 이 주스를 만들면 맛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은 사과를 약간 넣으면 먹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약간의 사과는 들어가지만 우리가 과즙이 있는 부분들은 좀 제거를 하고 하는 게 좋죠. 근데 씨가 우리 몸에서 소화가 되느냐고, 소화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이제 레스베라트로 같은 경우는 우리가 포도 씨에 많이 있다 해서 우리 환자분들이 포도를 많이 먹을 수는 있는데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그거는 요즘에 기능식품으로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레스베라트로 제품이 국내에서는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해외 직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직구를 하도록 그렇게 이제 권장을 하는데, 레스베라트로 같은 경우는 그렇게 먹는 게 오히려 나을 거예요. 하지만 사과라든지 뭐 양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음식으로 해도 괜찮죠. 셀레늄은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그 한방에서 약방에 감추라 하잖아요. 암에 있어서는 이 셀레늄이 약방에 감추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세계적으로 암이 이렇게 많은 나라가 있고, 많이 발생하는 나라가 있고, 적게 발생하는 나라가 있거든요. 근데 암이 적게 발생하는 나라에 보면 대부분 다 셀레늄, 토양에 셀레늄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셀레늄은 사실은 여러 가지 기능 중에서 특히 셀레늄이 갑상선 기능에 작용을 해요. 갑상선 호르몬이 T3가 있고 T4가 있거든요. 그래서 T3가 활성형이에요. 활성형으로 T4에서 T3로 바뀌는 데 있어서 셀레늄이 관여를 해요. 그래서 활성형 갑상선 호르몬을 만드는데 영향을 주거든요. 근데 우리가 갑상선이 바로 미토콘드리아 에너지를 만드는 신호를 주는 거거든요. 이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많이 만들어야 우리 면역 세포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면역 세포에 충분한 에너지를 많이 만들게 해줄 수 있는 영향을 주는 게 셀레늄이거든요. 그래서 면역을 높이는 데도 관여를 하고요. 그리고 셀레늄은 항산화 작용을 또 가지고 있어요. 특히 또 글루타치온에 있어서, 글루타치온의 활성형을 만들어주는 데 있어서 셀레늄이 관여를 하고, 그리고 P53이라는 암을 억제하는 유전자가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우리 암 환자들이 이 P53 유전자가 변이가 와서 기능을 못해요. 되게 암 환자 중에 거의 한 80%가
P53이라는 유전자가 변이가 온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를 조절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셀레늄이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셀레늄은 그 자체로 암을 억제하는 이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다양한 분야에서 셀레늄은 암 치료하는데 관여를 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암에 있어서 약방의 감초는 셀레늄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셀레늄이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셀레늄이 많은 음식을 섭취를 해야 돼요. 안 되면 우리가 여러 가지 뭐 약으로도 나와 있고 기능식품으로도 나와 있지만 항상 음식으로 같이 섭취하는 게 좋은데, 여기서 우리가 환자분들이 이 셀레늄에 대해서 그냥 브로콜리가 많이 들어있다, 그 다음에 견과류에도 많이 들어있다, 그 다음에 브라질 너트 이런 게 많이 들어있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먹거든요. 그리고 나 셀레늄 많이 먹었다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이 토양에 셀레늄이 없는 토양에서 재배했을 경우에는 아무리 이런 거라도 셀레늄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특히 저는 이제 브로콜리 같은 경우를 보는데, 브로콜리는 이렇게 석회색이나 화강암이 있는 지형에서는 셀레늄이 별로 없어요. 되게 화산토에서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셀레늄이면 제주도가 상당히 아마 지리적으로 볼 때는 많이 더 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걸 먹더라도 또 그 외국에서 이렇게 기능식품으로 구한다 하더라도 그 지역이 셀레늄이 많은 지역에서 생산한 건지 이런 부분도 한번 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셀레늄은 미네랄 중에서도 가장 암하고 관련된 미네랄이고, 저는 약방의 감초라고 생각합니다. 식이섬유가 상당히 이제 중요한데, 우리 암 환자들한테는 우리가 식이섬유를 많이 먹어라 하는데, 이 식이섬유가 그럼 하루에 필요한 양이 얼마나 되겠느냐.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문헌을 찾아보면 한 400g에서 하루에 400g에서 600g 정도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마 400g에서 600g 정도를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우리가 거선요법에서 이렇게 주스라든지 이런 거 하는 거 보면 하루에 뭐 10몇 번씩 먹으라는 게 있는데, 아마 그 정도 먹어야 아마 400에서 600g 정도 되는데, 그렇게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이제 식이섬유가 그러면 이제 왜 중요하냐? 우리가 식이섬유는 그 장 기능에 상당히 좋은 미생물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식이섬유가예요. 그래서 원래 식이섬유는 우리가 유익균들을 유도하는 게 식이섬유고, 그 다음에 설탕이라든지 이런 지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유해균들을 유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식이섬유는 그런 유익균을 유도하는 게 있고, 그리고 암을 억제하는 이런 물질들을 식이섬유를 통해서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뷰티릭산 같은 경우는 우리가 H작이라는 악성으로 가는 유전자를 이렇게 억제해주는 그런 효과도 있고, 또 식이섬유가 장 안에서 만들어지는 발암물질들을 갖다가 밖으로 배출시켜버리는 역할도 해요. 우리 몸 안에서 만들어지는 이런 발암물질들, 그리고 암을 유도하는 물질들이 있거든요. 이게 나쁜 균들에 의해서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거를 대변으로 빼내버리는 역할을 하는 것도 식이섬유가 하고, 그 다음에 이 식이섬유는 장 안에서 면역을 높이는 이런 기능도 하거든요. 식이섬유가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역할도 해요. 에너지를 우리 몸에. 중요한 게 우리 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좋은 신경 호르몬들도 우리 장 안에서 만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영향을 주는 게 식이섬유예요. 그래서 우리 환자분들은 식이섬유를 최대한 많이 먹어야 돼요. 근데 사실 아까도 제가 처음에 말했지만 400에서 600g이면 먹기가 엄청 어려워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부분들을 동결 건조라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나노로 분해한다든지 해가지고 이 400에서 600g 효과를 낼 수 있는 그 농축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용을 한다면 도움이 되겠고, 그렇지만은 평소 때 가능한 한 채식을 많이 하는 게 이런 식이섬유를 높여주는 그런 효과를 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환자분들은 영양분을 섭취를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동물성 쪽에 어떤 단백질 섭취를 이런 데만 신경을 많이 쓰는데 사실 반대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는 칼로리가 문제가 돼서 그 암이 나빠지고 그런 경우는 없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한 채식을 많이 해서 식이섬유를 많이 섭취하는 노력을 많이 좀 하셔야 될 겁니다. 우리 이제 유방암을 위한 차, 이거는 유방암에 해당되는 것보다도 모든 암에 다
해당이 되는데, 일단은 유방암은 비만하고 관련이 많기 때문에 비만을 줄일 수 있는 차였으면 좋겠죠. 그러면 이제 거기 따지면 녹차가 제일 좋아요. 녹차는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 특히 녹차 속에 있는 성분들은 에너지 소비를 시킬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특히 이제 EGCG가 많은 그런 녹차가 좋겠고,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이제 비타민들이 많은, 요즘에 한참 레몬수가 많이 유행을 하죠. 레몬차라든지, 그 다음에 비타민 나무차라든지, 뭐 연잎차라든지, 또 이제 카모마일도 상당히 우리가 항암 작용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카모마일 차라든지. 일단은 우리가 차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은 나쁘지는 않아요. 그래서 특히 저는 우리 유방암 환자들한테는 에너지를 많이 태울 수 있는 녹차를 가장 권하고 싶습니다. 우리 식이섬유는 모든 암에 다 도움이 되죠. 그래서 특히 식이섬유 유방암은 우리가 식이섬유를 많이 먹게 되면 일단은 칼로리를 줄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탄수화물도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죠. 단당류 탄수화물 있고, 그 다음에 복합 탄수화물 있고, 또 식이섬유가 있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안 좋은 것은 이제 단당류 계통이잖아요. 포도당이나 설탕 이런 부분들. 근데 식이섬유를 많이 먹게 되면 이 식이섬유는 우리 포만감을 해줘요. 그래서 다른 음식을 많이 먹는 것을 막아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식이섬유를 많이 먹는 것은 우리가 소식 개념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암을 예방을 하는데 도움이 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식이섬유는 그 외에 특히 우리가 장하고 관련이 있어요. 장을 좋게 만들어주죠. 특히 장 안에 있는 좋은 미생물들을 증식을 시켜주고 나쁜 미생물들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 안에서 좋은 미생물들이 우리 암을 예방할 수 있는 이런 성분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유방암을 줄일 수가 있고, 또 장 점막 손상을 막아줘요. 장 점막 손상을 막아주게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 면역이 올라가요. 그래서 면역을 높여가지고 암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고, 또 우리 장 안에서 만들어진 다양한 발암물질들이 있어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나는 좋아라고 먹지만 이 음식이 내 몸에 유익한 것도 있지만 암을 만드는 그런 성분들도 있어요. 이런 성분들을 빨리빨리 빼줘야 돼요. 대변으로 빨리 빼줘야 되거든요. 이 기능을 하는 게 또 식이섬유가예요. 식이섬유가 많으면 그만큼 변을 무르게 만들고, 그래서 장에 오랫동안 머물지 못하게 하고, 또 이런 발암물질들을 붙잡아가지고 흡착해서 빠져나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식이섬유는 유방암에 아주 치료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음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방 하면은 일단 크게 포화지방하고 불포화지방을 이렇게 나눠야 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몸에 좋은 것은 불포화지방이죠. 그래서 이제 불포화지방 중에서도 이게 모노가 있고 폴리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만 불포화 상태로 있는 거, 그 다음에 여러 개가 불포화 상태로 있는 거, 이게 이제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하나만 MUFA라고 하죠. 이거는 되게 올리브 오일이 거기에 해당하고, 우리 아보카도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카놀라유도 여기에 해당해요. 그리고 이제 폴리, 되게 이제 우리가 오메가3, 그 다음에 오메가6. 그래서 그 유방암에 가장 좋은 지방은 이제 오메가3가 많아야 되는데, 또 이제 그러면 우리 몸에서 비율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 우리가 막 태어날 때 우리 몸은요, 지방이 오메가3로 거의 다 돼 있어요. 그런데 살면서 계속 식용유라든지 이렇게 채식 속에서 얻는 이런 지방들, 이게 오메가6거든요. 자연에 있는 오메가6가 오메가3보다 훨씬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우리 몸에 거의 대부분이 오메가6로 바뀝니다. 그래서 뭐 1대10, 오메가3하고 오메가6 비율 1대10, 1대20 막 이렇게 가는 경우, 요즘에 우리 젊은 친구들 뭐 패스트푸드 많이 먹게 되고 이런 친구들은 1대20까지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목표가 1대4예요. 오메가3 1, 오메가6가 4 이렇게 돼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지금 트란스 지방이 우리 몸에 어느 정도 있으면 안 되는가? 5%를 넘어가면은 안 된다고 돼 있어요. 5%를 넘어가면. 그리고 우리 몸에 가장 지방으로서 좋은 비율이 불포화 지방을 15에서 20% 정도. 오메가3나 오메가6, 그 다음에 오메가9 이런 부분들이 15에서 20%. 그리고 이제 포화지방산. 우리가 이제 육류 속에 들어있는 포화지방산 비율을 5에서 한 7% 정도 이렇게 유지하는 게 가장 좋다고 그래요. 우리가 이제 이러면 복잡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거는 우리가 암 환자분들이 일단은 지방을 먹을 때 뭐부터 생각해요? 오메가3 생각하잖아요. 그 다음에 오메가6, 요 두 비율을 잘 해놓으시는 게 좋아요. 오메가3가 1, 그 다음에 오메가6가 4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요즘에는 고기도 뭐 1대4 소고기라는 그 캐치플레이를 해가지고 사육하는 농법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이 1대4라는 게 중요해요. 그러려면은 사실은 우리가 오메가3를 엄청 먹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특히 오메가3가 많은 게 뭐예요? 들깨라든지, 그 다음에 아마씨라든지, 그 다음에 햄프시드,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해야 되고. 근데 이걸 갖다가 다 많이 못한다 할 경우에는 오메가9, 올리브 오일을 좀 더 늘리면, 올리브 오일은 직접적으로 암을 억제하는 효과가 오메가3보다는 적어요. 하지만 혈액순환을 좋게 해줍니다. 그리고 혈관을 응고하는 것을 막아줘요. 그래서 혈액 응고가 그것을 막아주면 그만큼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정상세포에 산소 공급이 잘 돼요. 그러니까 암세포도 산소 공급이 잘 되면 암세포가 성장하기 어려워요. 왜? 암세포는 산소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우리가 지방을 비율을 맞추면은 아마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 좋은 질문인데, 사실 들깨를 어떻게 먹을 것인가? 들깨는 오메가3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들깨는 오메가3이기 때문에 더 관리를 잘 해야 돼요. 오메가3는 항상 산패가 잘 돼요. 그래서 산패를 주로 왜냐하면 이 오메가3가 자연에 어떤 식품 안에 있을 때는 괜찮아요. 식재 안에 있을 때는. 근데 이게 바깥으로 노출이 됐을 때, 특히 공기나 빛에 노출이 되면은 이게 이제 산패가 되거든요. 그래서 산패가 되지 않게끔 해서 우리가 먹어야 돼요. 옛날부터 어때요? 들깨를 우리가 열을 볶아가지고 이걸 짜서 병에다 담아가지고 그렇게 먹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 암 환자한테는 별로 안 좋은 거예요. 병도 조금 개념이 있는 분들은 노란 병에다가 갈색 병에다 담죠. 근데 그거 모르는 분들은 하얀 병에 담아있는 기름은 더 안 좋아요. 바로 빛을 봐버려요. 그래서 요즘에 빛을 차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갈색 병을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갈색 병에서 해도 매일 기름을 어때요? 뚜껑 열어가지고 따라서 먹고 그 다음에 또 막아놓죠. 그 사이에, 여는 사이에 공기 다 들어가잖아요. 이게 또 산패되는 원인이 돼요. 그래서 들깨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먹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그냥 먹으면 좀 비린내가 좀 나죠. 저온으로 살짝 볶아요. 그렇게 해서 먹는 방법이 있고, 갈아서 먹는 게 좋습니다. 갈아서 먹으면 공기 중에 조금 노출돼도 괜찮아요. 왜냐? 이 껍질 속에 이 산패되는 것을 막아주는 성분이 있어요. 그냥 짜지 말고 들깨를 살짝 볶아가지고 그걸 그냥 갈아서 24시간 내에 다 먹어요. 한꺼번에 많이 갈지 말고 조금만 갈아가지고. 우리 들깨가루 뿌려가지고 이렇게 음식 만들기도 하잖아요. 그냥 먹어도 되고, 아니면 그거 뿌려서 음식에 뿌려가지고 먹는 거. 그래서 들깨는 그런 방법으로 먹는 게 좋습니다. 암하고 관련되어 있는 미네랄 중에서 우리 이제 셀레늄이 아주 중요하죠. 여러 이게 통계 자료를 보면 나라마다 또는 지역적으로 이렇게 암의 발생률이 높은 데가 있고 낮은 데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암의 발생률이 낮은 지역을 이렇게 살펴보면 뭔가가 토양에 다른 점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검증을 해보니까 셀레늄이 풍부한 지역에서는 암 발생률이 낮고, 그리고 셀레늄이 이렇게 부족한 지역에서는 암 발생률이 높더라는 그런 자료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셀레늄이라고 하는 게 암에 상당히 큰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럼 이 셀레늄이 정말 어떤 역할을 하느냐? 셀레늄은 암에다가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우리가 암이 발생을 하게 되면 우리 세포 안에서 이렇게 암세포가 발생을 했거나 노화된 세포가 있을 때 이 세포를 자기 스스로 죽이는 자살 프로그램이 있어요. 여기에 관여하는 유전자가 P53이거든요. 이 유전자가 대부분 암 환자들은 이 변이가 와요. 그래서 제 기능을 못해요. 이 셀레늄이 이 P53이라는 유전자를 조절해 줄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세포 자살을 촉진을 시켜줘서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고, 이제 면역에도 셀레늄이 관여를 해요. 면역에서는 셀레늄은 이 갑상선 기능에 관여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갑상선 호르몬이 T4라는 게 있고 T3라는 게 있어요. 근데 T3가 활성형이에요. T4는 비활성형, 기능을 못해요. 그럼 활성의 T4가 T3로 바뀌어져야 돼요. 바뀌어지는데 이 셀레늄이 촉매로 들어가요. 그래서 셀레늄이 부족하면 T3가 많이 만들어지지를 못해요. 그렇게 되면 이 활성형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갑상선이 담당하는 역할이 에너지 만드는 신호를 주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 면역세포도 에너지가 있어야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면 이 에너지 받는 신호를 못 받기 때문에 에너지를 생산을 못 하니까 면역세포로서 공격성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셀레늄이 갑상선 기능을 올려주는 그런 효과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우리 몸의 간에서 이렇게 해독하는 과정에서 글루타치온이 큰 역할을 하는데, 이 글루타치온에 있어서도 셀레늄이 영향을 줘요. 그리고 셀레늄은 또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셀레늄은 이렇게 직접적으로 암을 괴사시키는 데도 관여를 하고, 그리고 면역을 높여주는 데도 관여를 하고, 그리고 항산화 작용, 이런 부분들이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어요. 그래서 셀레늄은 암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미네랄이죠. 그리고 셀레늄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은 되게 브라질 너트가 가장 많다고 그래요. 그리고 뭐 브로콜리, 그 다음에 견과류, 그리고 셀레늄은 되게 동물성 식품에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동물성 식품은 너무 많이 먹는 게 좋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한 뭐 브라질 너트나 견과류 종류에서 많이 섭취하는 게 도움이 되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환자들이 어떤 치료를 받을 때, 수술이나 또 항암이나 이럴 때 셀레늄 소모가 엄청 많아져요. 그럴 때는 이런 음식만 가지고 되질 않기 때문에 이때는 어떤 기능식품이라든지 아니면 약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주사제로도 나와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해서 집중적으로 셀레늄을 투여해주고, 사실 우리가 국내에서 이렇게 셀레늄을 쓰는 용량은 외국에 이렇게 쓰는 용량하고 비교해 보면 상당히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우리 환자들이 용량이 조금만 올라가면 이거 뭐 셀레늄으로 인한 부작용이 나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셀레늄은 부작용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쓰고 있는 용량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음식으로도 섭취량을 최대한 하고, 그리고 뭐 기능식품이나 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많이 섭취를 하면 할수록 도움이 되고, 특히 수술이나 항암을 할 경우에는 그 용량을 훨씬 더 늘려야 된다. 그래서 셀레늄은 아주 우리 암 치료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미네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사실 셀레늄은 외국에 이렇게 가서 보면 우리 쓰고 있는 것에 한 10배 정도를 쓰고 있는 이런 병원들도 있더라고요. 사실 우리 국내에서는 그렇게 쓰지를 않는데 상당히 어떤 그 허용치가 높은 그런 거기 때문에 크게 그렇게 부작용은 없기 때문에 너무 부담스러워 하지 말고 쓸 수 있는 게 셀레늄입니다. 우리가 이 아연은 사실 면역 미네랄이란 말을 사용을 하죠. 아연은 면역하고 직결되어 있어서 요즘에는 이렇게 병원에서 수술하기 전에 아연을 주사제로 놔주기도 해요. 그런데 왜 아연이 그러면 면역하고 관련된 미네랄이냐? 어떤 면역세포가 이렇게 암세포를 죽이고 바이러스를 죽이고 할 때 쓰는 무기가 효소들이에요. 되게 그 세포 안에 들어있는 효소들을 가지고 이 효소를 가지고 죽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효소가 평소 때는 활성형이 아니에요. 비활성형으로 했죠. 기능을 안 하다가 이제 일을 해야 될 때 활성형으로 바꿔야 되는데, 여기에는 활성형으로 바뀌는데 촉매가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아연이거든요. 아연이 들어가야 이 세포를 죽일 수 있는 효소로서 기능을 해요. 아연이 이렇게 관여하는 효소의 촉매로 작용하는 게 한 300가지 효소라고 해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면역에 관여하는 이런 촉매는 아연이 담당을 하기 때문에 아연이 부족하게 되면 면역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전립선암 같은 경우에는 아주 아연이 중요해요. 우리 전립선에는 아연이 가장 농축이 되어 있는 장기가 전립선이거든요. 그래서 전립선 암이 있는 분들은 특히 더 아연을 보충을 더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아연이 그러면 많은 어떤 음식들 이런 부분들을 보자면은 굴이 참 많아요. 그 다음에 조개류, 뭐 홍합이라든지 뭐 새우라든지 이런 부분들 되게 육류계통에 아연이 많이 들어있어요. 참, 그러고 아연이 또 하나의 기능이 있는 게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유전자에 있어서 아연이 없으면은 유전자가 제 기능을 못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보통 유전자에 가서 아연이 들어가야 제대로 기능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DNA라든지 RNA를 생성하는 데 있어서도 아연이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아연은 우리 셀레늄하고 마찬가지로
우리 암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미네랄이 되는 거고,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셀레늄이나 아연을 어떻게 부족한가 이런 것을 또 봐야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대개는 우리가 혈액 검사를 하게 되면 혈중 농도는 일정한 농도를 유지를 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몸에 부족한지 안 한지는 혈중 농도를 가지고는 파악하기가 사실은 좀 어려워요. 그러면 어떤 게 가장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 있는 부분이냐? 우리가 모발 검사를, 머리카락을 가지고 머리카락 안에 축적되어 있는 아연이라든지 셀레늄 농도를 봐서 우리가 부족한가 부족하지 않는가를 보는 그런 검사를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리고 아연 같은 경우는 또 특히 아연 기능식품 같은 것을 혀에다가 이렇게 떨쳐 보면 우리 아연이 또 미각하고 관련되어 있는 그런 미네랄이에요. 아연이 부족한 사람들은 아연을 갖다가 혀에다가 떨쳐 보면 맛을 잘 못 느껴요. 맛을 못 느끼거나 아니면은 금속 맛이 난다든가, 예,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런데 실제 이렇게 아연이 풍부한 사람들은 아연을 혀에다 떨쳐주면요 너무 떫어가지고 다 퇴치하고 뱉어내요. 이게 아주 떫게 느끼는 사람들은 아연이 충분히 있는 사람들, 그리고 아연이 부족한 사람들은 맛을 잘 못 느껴. 또 하나 이렇게 볼 수 있는 방법이 우리 손톱을 보면은 손톱에 하얀 반점 같은 게 밀가루 좀 뿌려놓은 것 같은 이런 반점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아연이 부족이고, 그 다음에 손톱이 거친 사람, 거쳐가지고 이렇게 긁어보면은 이게 부드러운 게 아니고 톱날 같은 것을 이렇게 긁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미네랄 부족이면서 아연 부족.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검사를 해가지고 부족한 소견을 발견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필히 보충을 해주고, 조금 다른 일반인들보다 조금 더 많은 보충을 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이제 우리가 그 암세포를 우리가 음식을 먹어가지고 암을 죽일 수 있다면은 엄청 좋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은 미역 있잖아요. 미역 속에 보면은 후코이단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미역을 먹으면은 미역이 하얗게 끼잖아요. 하얗게 끼는 게 후코이단도 있고, 그 다음에 알긴산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미역국을 끓일 때 보면은 이걸 다 씻어버리고 먹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좋은 건 날려버리는 거예요. 하얗게 이렇게 밀가루 뿌리는 것처럼 있는 게 그게 도움이 많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미역 속에 있는 후코이단이 아주 강력한 작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구마가 이제 그런 작용이 있어서 고구마 속에는 안토시아닌이라든지 이뉼린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베타인이라든지 뭐 이런 성분들이 있어가지고 도움을 줄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포도 속에 보면은 레스베라톨이라는 아주 강력한 물질이 있어요. 그래서 포도 씨 안에 있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 신생혈관을 차단을 시켜가지고 암을 억제하기도 하고 세포 자살도 시키고 줄기세포로 가는 거, 이런 부분들도 막아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늘 같은 거, 마늘 속에는 이제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있어가지고 항암 작용을 가지고 있고, 이제 세포를 이제 자살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십자가과 식물들, 우리 십자가과 식물들이라는 것은 뭐 부추라든지, 그 다음에 배추, 무, 양파, 여기에 보면 약간 톡 쏘는 맛들이 있거든요. 이게 황이에요. 이게 설포라판이라는 건데, 이런 성분들이 또 마찬가지로 세포를 자살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개는 보면은 전부 다 채식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먹게 되면은 세포 자살을 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제가 방금 말한 부분들이 되게 많이 먹는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 어떻게 보면 항암 음식이고, 그래서 막 항암 음식에 특별한 걸 막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는 이런 부분들을 많이 먹는 게 우리가 암 치료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된다고 할 수가 있죠.